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사진 이야기가 아니고 미얀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미얀마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쪽 방면에 특별히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살펴본 미얀마를 대상으로 제가 바라본 이번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고 팩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내피셜이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점 꼭 참조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번에 미얀마 쿠데타 사건이 딱 발생하고 든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,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군부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 아웅산 수치를 쳐내고 이렇게 쿠데타를 진행할 수 있었느냐. 거기에서는 이 군부 세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수싸움,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 수싸움에서 드디어 종지부 이제 결과를 이제 뽑았다. 결국 체크메이트 했다는 말이죠. 이제 장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.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얀마와 제가 생각하는 미얀마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미얀마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, 뭐 중국, 미국 이런 나라들처럼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미얀마는 그런 일반적인 국가하고 좀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. 특히 제가 꼽아본 거는 연방제 국가예요. 연방제.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리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조각조각들이 연방제로 뭉쳐져 있는 나라죠.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렇게 각 주가 이제 합쳐가지고 미 합중국이 된 것처럼 미얀마 역시 여러 개의 쪼개져 있는 많은 이런 그런 어떤 주들의 조합이 하나의 연방으로 이제 합의체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얀마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나눠졌냐 이러면은 옆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 민족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얀마인이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버미즈 이래갖고 미얀마인으로 퉁쳐서 그냥 다 부르지만은 사실 미얀마 안에서는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민족의 개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.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행정기관이잖아요.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이 행정기관이 전국 각지 이렇게 골고루 다 뻗쳐 있지 않다.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.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면은 이게 뭐 아무리 깡촌이라도 가면은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중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이 서울에 와서 이제 신고를 하나 뭐 내 옆집에 있는 파출소 가서 신고하나 어차피 다 똑같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합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미얀마는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지방자치주에 가면은 지방자치 경찰이 따로 있고 이 경찰은 중앙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단체라는 거죠. 그 점이 다르고 이런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도 이 지방의 군대는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이 지방주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정부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.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쉽게 말해서 전쟁, 그러니까 내전이죠. 일종의 이런 어떤 소소한 내전도 뭐 불사하는 그런 형태의 각각 지방에 군대가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이런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버미족인데 물론 이 사람들이 주로 이라와디 강을 따라 가지고 요 지역에 다 살고 있어요. 여기. 그래서 우리가 뭐 TV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미얀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예요.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만달레이라든지 뭐 양곤 뭐 네피도 뭐 이런데 전부 다 이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지방 정부들이 많이 있고, 지금 태국이랑 붙어 있는 이제 샨주가 있죠. 그 다음에 카칭, 그리고 친주, 라카인, 카인주, 카야주, 이래가지고, 굉장히 미얀마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중앙 정부의 힘이 닿는 데는 한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웅산 수치가 군부하고만 대립하고 있냐,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미얀마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 정부, 그 영토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죠. 이런 상황 속에서 군부와 아웅산 수치, 그러니까는 중앙 정부 그리고 소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, 이렇게 미얀마의 권력의 축을 이제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의 군부 세력이 있죠. 이 군부 세력이 미얀마의 실제 권력의 제가 봤을 때 50% 이상의 권력을 차지한다고 봐요. 왜냐하면은 의회에 25%는 무조건 군인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게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헌법을 수정을 하려면은 의석의 75%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되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죠. 불가능한 거를 만들어놨다. 물론 이 그 군인 출신 의원들 중에서 누가 배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진 않겠죠. 아무튼 그래서 이 군부가 차지하는 이 막강한 권력,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그러죠.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데, 이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정부, 선출된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. 군 내부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부 권력이라는 거는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적으로 투표로 당선된 아웅산 수치가 있죠. 이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무한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이 군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독재를 해오면서 어마무시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아웅산 정부를 지지를 하고 투표를 나가면은,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80몇 %가 이 아웅산의 이 정부를 지지하는 걸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죠. 그래서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아웅산 정부의 지지를 보낸다. 그렇다면은 이 소수민족의 지방 정부, 이 지방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? 이 군부와의 관계는, 이 군부가 단독으로 하나의 이 지방 정부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있어요. 이길 수는 있지만은 완벽한 장악은 불가능하다. 장악은 안 된다. 왜냐하면은 이 미얀마 같은 나라는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정글도 많고 이래서 얘네들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완벽한 소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정부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계속 손실을 하면서 실제로 지배도 안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붙으면은 정부군은 이긴다.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각 지방 정부끼리의 싸움도 있어요. 이 각 지방 정부끼리의 싸움에서는 서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리가 점령을 해가지고 정복을 한다,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, 미얀마에서.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이 중앙 정부를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자기네 나와바리는 방어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미얀마의 이 3대 권력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, 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 수치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, 이러면은 이 수치의 힘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해외. 국내에 물론 엄청난 지지자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영미를 대표로 하는 이 민주주의 세력이 아웅산 수지를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웅산 수지가 국내에서도 가택연금, 가택강금을 당하는
당하지만은 없앨 수는 없는 그만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. 왜냐하면은 이 아웅산 수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네 그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해외에서 미얀마 정부 특히 아웅산 수치에게 보내는 이 기대감과 이 지지는 이 미얀마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아웅산 수치의 그 해외 지지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수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. 대안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치가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영미권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. 이 압박 때문에 이제 군사 정부가 이제 드디어 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정권을 내려놓은 게 이제 그 국회 의석수의 25%는 무조건 군대가 차지를 하고 군대의 수장은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은 군대에서 뽑는다.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보자면은 이 아웅산 수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50% 정도도 안 된다고 봐야지 되고 이 군부는 이 50%를 넘어가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이 미얀마 정권에 대한 그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대신에 이 해외에 어떤 눈이 있기 때문에 이 군부가 아웅산 수치를 함부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군부가 이 아웅산 수치를 다이렉트로 때렸을 경우에 반드시 해외에 외압이 들어온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군부가 쉽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게 최근 10여 년간 이 미얀마가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최근 이 선거 결과에서 봤듯이 일부 국민은 이 군부도 지지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이전에 10% 정도였던 군부 국민이 이제 군부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. 5%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엄청난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또 이 아웅산 수치가 가지고 있는 그 선거 가능한 이 선거구 그러니까 75%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선거를 거부한 이 지방자치정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수민족도 있기 때문에 75% 정도만 선거에 참여를 했지만 이 선거에 참여한 75%의 선거구에서 거의 85%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옳을 겁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다이렉트로 깔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쿠데타로 다이렉트로 깐 상태죠. 어떻게 이게 가능을 했느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과거 3, 4년 전에 4, 5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로힝야 사건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. 이 로힝야 사건이 결국에는 이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는 해외 세력을 굉장히 와해시킨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군부에서 디자인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로힝야를 쫓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이미 그 자기네들이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불려나갈 거를 다 알고 있듯이 자기네들 직접적으로 이 군부에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을 했느냐? 그러면은 이 로힝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랑 밑에 노란 데가 이 라카인주라고 합니다. 이 라카인주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이 3분의 1 땅 크기로는 3분의 1을 넘어가요. 3분의 1을 넘어가는 이 땅 크기인데 이 로힝야는 요 라카인주 요 합친 라카인주에서도 50%를 넘지 못해요. 그래서 라카인주 안에서도 소수민족이고 지속적인 이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군대가 없어요. 군대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로힝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미얀마 통틀어 가지고 유일한 무슬림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이 얘네들은 이제 그 이쪽 그 몽골리안 계통이랑 굉장히 생김새가 멀죠. 그런 어떤 외관적으로도 다른 점도 있고 이 라카인주 안에서도 소수민족이다. 그래서 인구의 대략 60% 이상을 차지하는 아라칸족이라고 합니다. 이 라카인족이라고
되어 있는 게 옛날 말로 이제 아라칸족이에요. 아라칸족. 그래서 이 아라칸족은 자기네 자체 군대도 있어요. 군대.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아라칸 알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앙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한판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들면은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행보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. 듯이 이제 일종의 거의 독립된 거의 정부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이 군사 정부 지금의 이 디자인한 이 군사 정부는 직접적으로 이 로힝야를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.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은 이 아라칸 군대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.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이 로힝야들을 그 학살을 하고 이렇게 쫓아낸 주역들은 이 아라칸 알미라는 거죠. 이 아라칸 알미는 이 중앙에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괴뢰다, 우리랑 상관없다, 우리가 통솔할 수 없는 괴뢰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기에 아주 좋죠. 그런데 이 아라칸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. 얘네들이 괜히 중앙 정부에 이런 어떤 그런 나쁜 짓을 자기네들이 도맡아서 할 리는 없어요. 그런데 이 중앙 정부가 만약에 너네들이 로힝야를 몰아내면은 그 땅은 너네가 다 가지는 거다 이러는 거죠.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는 거죠. 이 로힝야를 쫓아내는 게. 그래서 이 아라칸이 적극적으로 이 모든 그런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행동에 나서는 게 이 아라칸 알미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주장을 합니다. 주장을.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공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라칸 군대의 움직임이 미얀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버마족의 지지가 없다라면은 이거를 그 행동으로 나서기 힘들죠. 만약에 얘네들이 로힝야를 쫓아내는 걸 반대를 해요. 아라칸 군대를 반대를 해가지고 중앙 정부가 지금 나서야 된다, 중앙 군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은. 자기네들 이 군부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 군부는 이런 어떤 그 버마족이라든지 다른 소수민족들을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무브먼트 움직임으로 이 스님들을 이용을 합니다. 이 스님들을 이용을 하는데 극우 종교인들을 동원을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미얀마에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요. 이 태국만 하더라도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굉장히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태국의 스님 지위보다는 훨씬 더 높게 쉽게 말해서 절대 말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미얀마 사람들이 이 스님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래서 미얀마인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 스님들이 아무리 극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사를 읽고 이렇게 스님의 신분으로 나온 이상 여기에다 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없게 되고 대부분의 이 나머지 이 로힝야만 빼고 나머지는 불교로 대동단결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님들을 거스를 필요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자기네들 내부 입장도 진짜 복잡해 죽겠고 이렇게 뭐 샨주라고 해서 이게 정부가 한 개만 있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분파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서로 알력 싸움도 해야지 되고 이웃한 뭐 가친주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라든지 뭐 서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. 여기에다가 뭐 멀리 우리랑 뭐 상관없고 뭐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쟤네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. 거기다가 불교를 대표하는 이런 성녀들이 나와가지고 이 로힝야들이 이 무슬림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불교로 대동단결을 한다. 이런 불교를 더럽히는 무슬림들이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굳이 거기에 동조는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반기를 드는 거는 힘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 군부가 디자인을 잘했죠.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 지방 군대를 이용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이런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로힝야를 탄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군부가 얻는 이득은 뭐냐?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단히 의아한 포인트였거든요. 이게 군부가 얻을 게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아라칸은 자기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력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. 이 종교를 떠나서 정치적인 파워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각자 얻는 게 있는데 군부는 얻는 게 없다 이렇게 봤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군부의 아주 그 철저한 디자인된 이런 어떤 공격이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?
이 아웅산 수지가 가지고 있는 해외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. 엄청난 비판.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로힝야들을 쫓아내는 거죠. 이게 엄청난 이제 학살과 난민을 만들었죠. 엄청난 난민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. 그래서 이 군부가 실제로 자기네 힘으로 얘네들을 쫓아냈고, 정신적으로 이 종교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입을 다물게 했죠. 최소한. 혹은 지지를 한다든지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아웅산 수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로힝야 편에 들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을 거다.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아웅산 수지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하지만은 민족주의자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자라고 하면은 이 애국자와 동일한 의미지만은 미얀마와 같이 이런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주의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봤을 때는 너네 같은 미얀마 사람들이 라고 보지만은 자기네들의 생각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버마족이라는 거죠. 버마족이고 미얀마는 버마족이 세운 버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한 게 이 민족주의자라는 거죠. 그래서 아웅산 수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이 로힝야 문제에서 그렇게 자기가 나설 그런 입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요.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웅산 수지의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. 이때 물론 이 군부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프로파간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로힝야를 쫓아내는 거를 엄청나게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은 이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물론 이런 군부나 이런 어떤 군부의 핵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없더라도 아웅산 수지였다면은 정치적으로라도 이런 어떤 비판 이 군부의 행동이라든지 이 로힝야 처우에 대해서 발표라든지 엄청난 활동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.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영미권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. 이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그 로힝야를 갖다가 전혀 그냥 무시를 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혹은 그 군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해외에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해외의 어떤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, 이 수치에 대한 실망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다. 그랬기 때문에 이 군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치가 힘이 빠졌다라고 본 거겠죠. 힘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쿠데타로 다이렉트로 까더라도 이 힘이 빠진 수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 이전과 같은 그런 데미지는 없을 거다. 뭐 해봤자 뭐 경제 제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경제 제재로 잔뼈가 굵은 나라예요.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생각하는 경제 제재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. 거의 뭐 종이 호랑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미얀마 군부가 가지고 있는 친중의 어떤 느낌. 그래서 아무리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그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다.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 아웅산 수지의 정권을 무너뜨린 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. 물론 태국에서도 그전에 있었던 학생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할 말은 진짜 많지만은 그거 잘못하다가 제가 여기서 10년 깜빵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은 제가 그나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던 이 미얀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다.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영미의 분노, 그러니까는 이 영미로 대표되는 이 서구권의 분노가 굉장히 클 것이다. 특히 뭐 클린턴 정부라든지 뭐 오바마 정부에서 자기네들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미얀마의 봄이라 그러죠. 이 미얀마의 봄이 지금 이제 삭하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둘 것인가. 그냥 놔둔다면은
이득을 보는 가장 큰 대상은 누구냐 이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다. 왜냐, 이 서방 국가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곳하고 중국하고 함께 가는 길을 미얀마는 택할 수밖에 없고, 이 미얀마 지금 미얀마 군부가 믿고 있는 최대의 뒷배경이 여기지 않을까, 이런 제 순수한 내피셜입니다. 이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영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미얀마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교포라든지 현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, 이런 어떤 군부 쿠데타라든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치시거나 이렇게 손해 보는 일 없이 무사히 넘겨가기를 저는 항상 희망을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. 네, 이렇게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. 이 군부가 어떻게 감히 이 수치 민주 정권을 한 방에 이렇게 쿠데타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지, 그 뒷배경에 대한 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